주간 꿀에 바르셀로나가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또다시 승리를 거뒀어요. 1라운드 발렌시아전에서 2대1로 승리를 거두더니 2라운드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에서도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매경기 한 골씩 실점하는 점은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가 해결사의 면모를 과시하고 있죠. 레반도프스키는 발렌시아전에서 멀티골을, 그리고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미쳤습니다. 미쳐 날뛰고 있어요.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레반도프스키의 힘이죠. 여기다 라민 야말 같은 경우에도 아틀레티코 클루브전에서 올 시즌 첫 골을 기록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바르셀로나는 흐름 자체가 좋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이 경기는 많은 축구 팬들의 관심을 사는 경기였어요. 왜 그러냐면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클루브는 전통의 명문들이고 지난 시즌 라리가 2위와 5위의 대결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난 시즌 코파델레이에서 양팀이 맞대결을 펼쳤었는데 아틀레티코 클루브가 바르셀로나를 꺾고 쭉쭉 올라가더니만 결국 결승에서 마요르카까지 제압을 하면서 40년 만에 코파델레이 우승을 차지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역시 니코 윌리엄스겠죠. 바르셀로나는 이번 여름에 니코 윌리엄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정말로 노력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라포르타 보고 있나? 데쿠 듣고 있나? 결국 니코 윌리엄스는 아틀레티코 클루브에 남게 됐고요. 무니아인의 넘버 10을 물려받으면서 에이스로 활약하게 됐습니다. 라민 야말과 니코 윌리엄스의 대결, 관심이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제압을 하면서 2연승을 달리게 되면서 지금 이 순간 라리가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팀은 두 팀이죠. 한 팀은 바르셀로나, 다른 한 팀은 셀타비고인데 셀타비고는 아스파스가 시즌 초반부터 파괴력을 보여주면서 2연승을 달렸습니다. 그러면서 바르셀로나는 지금 흐름을 최대한 이어나가야 될 텐데 분위기 좋습니다. 한지플리 기대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어떻게 제압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렛츠고! 라리가 2라운드에서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만났습니다. 팬들의 관심이 매우 뜨거웠던 경기였죠. 바르셀로나는 라민 야말과 레반도프스키의 연속골을 앞세워서 아틀레티코 클루브를 2대1로 제압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전반 24분에 라민 야말이 오른쪽에서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왼발로 감아차는 슈팅을 보여줬고요. 그러면서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죠. 여기다가 레쿠에 맞고 굴절되면서 골키퍼가 막기는 더욱더 어려운 코스로 들어갔습니다. 그 가운데 쿠바르시가 베렌게르에게 반칙을 범하면서 PK를 내주게 돼요. 그리고 산세트가 PK로 골을 넣으면서 두 경기 연속 골을 기록하게 됩니다. 결국 전반전은 1대1로 마감하게 되죠. 그리고 후반전 레반도프스키가 결국은 결승골을 넣으면서 이 경기는 바르셀로나가 승리하게 되는데 레반도프스키가 전반전에 골대 한 번, 후반전에 골대 한 번 맞히더니만 결국은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가 나오면서 결정이 났습니다. 솔직히 저는 레반도프스키의 골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라민 야말의 골은 라민 야말 솔로 플레이에 의한 골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하지만 레반도프스키의 골은 바르셀로나에게 필요했던 공격 장면이 나왔던 골이거든요.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활약을 하다가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갑니다. 그 가운데 페드리가 그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가죠. 여기서 볼을 연결받아서 크로스를 올릴 때 상대 골키퍼가 이것을 쳐낸다는 것이 레반도프스키에게 연결이 되고 레반도프스키가 마무리 짓는 모습이거든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하피냐의 움직임과 패스예요. 이 경기에서 하피냐가 눈부신 활약을 했는데 이 골 장면에서도 저는 하피냐의 움직임이 주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차비 감독 시절에도 바르셀로나는 5명의 공격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왼쪽 풀백이 올라오고 그 가운데 왼쪽 윙어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가고 최전방 스트라이커가 위치하고 메잘라가 올라가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를 책임지고 오른쪽 윙어가 오른쪽 측면을 책임지는 모습이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답답했던 거는 이들이 지역을 나눠 있을 때 여기서 자유로움이, 창의성이, 연동하는 모습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골 장면에서는 하피냐가 왼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왼쪽 측면으로 빠지고 그리고 페드리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이 제가 원했던 모습입니다. 사실 이 경기 보는 내내 공격이 흥미롭게 전개가 됐어요. 이 경기장에서의 팬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지난 시즌 차비 감독 밑에서의 반응과 완전히 다릅니다. 기대감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게 느껴져요. 찬스마다 박수치면서 골을 외치는 모습이라든가 공격이 전개됐을 때 너무나 놀라면서 흥미롭게 만족한다는 박수를 보낸다던가 제가 원한 건 이런 공격입니다. 이렇게 공격이 전개되니까 게임이 재미나죠. 경기가 재미있죠. 자, 이 경기는 모든 면에서 바르셀로나가 승리할 만한 경기였습니다. XG값에서 1.83 대 1.03, 점유율에서 65 대 35, 슈팅 13 대 8, 유효 슈팅 5 대 2입니다.
물론 이 경기는 양팀 모두 부상이 많은 가운데 치러진 경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팀이 모두 100%의 실력을 발휘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아라우오, 가비, 더용, 안스파티, 크리스텐센이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었고요. 아틀레틱 클로브 같은 경우에는 무엇보다도 우나이 시몬 골키퍼가 부상으로 나올 수가 없고요. 이번에 영입한 알바로 잘로 선수도 몸 상태가 좋지 못해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데가라레타 못 나왔죠. 파레데스 지난 경기에서 부상당했죠. 그러다 보니까 전력 누수가 매우 큰 편인데 아틀레틱 클로브 하면은 역시 순혈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 영입에 있어서 제한적인 건 분명한 사실인데 센터백은 영입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기에서 비미안과 예라이가 선발로 나왔었는데 파라데스까지 포함하면은 1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센터백이 3명이 불가해요. 근데 아틀레틱 클로브는 이번 시즌에 유로파 리그까지 나가니까 센터백 보강을 통해서 선수층을 좀 늘려놓을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여하튼 바르셀로나가 아틀레틱 클로브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아틀레틱 클로브 상대로 홈 4연승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홈에서 2001년 이후로 계속해서 패배를 당하지 않으면서 아틀레틱 클로브를 상대로 홈에서 강한 면모를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게요. 바르셀로나는 이 경기 발렌시아전과 비교했을 때 페드리가 선발 출전한 부분이 가장 큰 변화였죠. 카사도 대신 페드리가 선발 출전인데 잘한다니까. 네, 페드리가 있으니까 조금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베르날 선수의 가치가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리고 이 경기에서 베르날의 활약에 대만족했습니다. 베르날이 이니고와 쿠바르시 앞쪽에서 1차적으로 패스를 잡아주면서 좌우 측면으로 뿌려주는 패스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물론 베르날이 볼을 잡을 때 상대가 압박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페드리가 내려가서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페드리는 공격을 전개할 때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오거나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즉 공격의 윤활유 역할은 페드리가 많이 했고 공격의 시발점 역할은 베르날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페드리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공격이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모습이 있었어요. 이 경기에서는 이전 경기에서 제가 좀 아쉽다고 얘기했던 선수들 다 한 단계씩 올라왔습니다. 특히 하피냐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와 진짜 미쳤다. 얘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피냐가 4-2-3-1에서 1의 위치 공격형 미드필더로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에서 라민 야말과 호흡을 많이 맞췄죠. 그리고 라민 야말이 중앙으로 들어올 때 쓱 하고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후반전에는 하피냐가 왼쪽 측면으로 가요. 페란이 교체아웃 당하면서 결국 하피냐가 왼쪽 윙어 역할을 하는데 왼쪽 윙어 역할을 하면서 왼쪽 하프 스페이스로 들어온 경우가 많았거든요. 즉 하피냐는 이 경기에서 중앙, 오른쪽 측면, 왼쪽 측면 못 뛰는 데가 어디야? 그리고 이 경기 하피냐의 패스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애가 이렇게 잘하는 애가 물론 페란도 전반전에 이전 경기보다는 훨씬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페란은 조금 더 잘해야죠. 네, 페란이 발렌시아전보다는 굉장히 잘하긴 했지만 발렌시아전은 최악이었으니까 이제 평균까지는 한다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는 이 경기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했죠. 이 경기에서 결승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최근 2경기에서 3골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골대를 2번이나 맞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라민 야말은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1대1 돌파를 많이 하면서도 중앙으로 들어오면서 골도 넣었고 그리고 대각선으로 넘기는 패스도 있었고 공격을 1차적으로 전개하는 돌격대장 역할을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르셀로나의 공격 쪽에서는 보는 맛이 있었어요. 재미있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수비입니다. 공중볼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있었고요. 상대의 빠른 공격을 커버하기 위해서 반칙을 범하는데 그게 좀 위험한 반칙이 있어요. 결국 이 경기에서도 쿠바르시가 반칙을 범하면서 옐로 카드를 받았죠. 그러면서 결국은 PK를 해주고 실점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저는 쿠바르시가 굉장히 뛰어난 수비수라고 생각해요. 아니 발렌시아전에서 실점을 막아내는 수비도 있었잖아. 그리고 패스가 기가 막힙니다. 이 17살의 센터백이 사실은 1차 빌드업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쿠바르시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진 않습니다. 근데 경험이 부족하다? 맞습니다. 발렌시아전에서 옐로카드 1장, 이 경기에서 옐로카드 1장 받았거든요. 그리고 발렌시아전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퇴장까지 당할 수 있었고 이 경기에서는 결국 PK를 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쿠바르시가 조금 더 침착하게 플레이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이니고는 이냐키 윌리엄스를 효과적으로 막는 장면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실 이 경기 바르셀로나가 수비를 전개할 때는 4-4-2 형태, 공격을 전개할 때는 3-2-5 형태예요. 근데 지공 상황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는 상대의 왼쪽 니코를 경계해야 되니까 쿤데가 위로 올라가는 거 대신 이니고, 쿠바르시, 쿤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3백으로 변하는 모습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후반전에 공격적으로 나갈 때에는 쿤데도 올라가면서 베르날이 위에 위치하면서 베르날이 약간 밑으로 내려가는 모습도 있긴 있었어요. 여하튼 수비 시에는 4-4-2, 공격 시에는 3-2-5 형태가 상당히 많았고요. 그 가운데 페드리가 공수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베르날이 수비 앞에서 1차 빌드업하거나 여기가 묶여있으면 페드리가 내려와서 연결해주는, 그리고 페드리는 측면, 하프스페이스, 중앙 쪽으로 움직이면서 공격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또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페드리의 윤활유 역할, 야말의 플레이메이킹, 레반도프스키의 마무리, 하피냐의 미친 퍼포먼스, 이런 부분들이 눈에 들어오는 경기였습니다. 가면 갈수록 한지 플릭 감독의 축구가 재밌다는 느낌이 들어서 저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볼까요? 경기 내내 우리는 매우 좋은 플레이를 했다. 행복하다. 페드리는 우리에게 균형과 침착함을 부여한다. 페드리 칭찬하죠. 페드리가 말 그대로 공수에서 연결을 너무나 잘해주고 공격의 윤활유 역할을 해줬으니까요. 그가 경기장에 있다는 것은 환상적이다. 현재 선수단에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그것에 집중하기보단 긍정적으로 보려 한다. 더 발전하기 위해 지금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뿐이다. 저는 한지 플릭 감독 인터뷰 보면서 매번 느끼는데 이 사람 매력 있다. 똑똑하구나. 이걸 느낍니다. 왜냐면 다니 올모가 선수 등록이 아직까지 안 됐잖아요. 뭐 하는 거야 진짜. 아니 선수를 영입했으면 선수 등록해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여튼 다니 올모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리고 페드리에 대해서도 칭찬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경기 전 인터뷰 봤을 때 B팀 경기를 많이 보고 분석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왜냐면 지난 발렌시아전 보면서 이 감독이 선수 파악을 너무 잘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B팀 경기를 그만큼 많이 봤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에 대해서 분석이 다 되어 있고 어린 선수들을 믿고 있다는 거죠. 진짜 뛰어나구나. 선수 보는 눈은.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기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의 감정을 좀 느꼈습니다. 물론 한지 플릭 감독의 인터뷰를 보지 않더라도 선발 출전한 페드리, 교체 출전한 페르민, 이런 선수들은 역시 기대에 부응해줘야죠. 교체 투입한 선수가 페르민 외에 에릭 가시아가 있었는데 에릭 가시아가 또다시 피보테 역할을 했고요. 그리고 제레르 마르틴이 왼쪽 측면 풀백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우 빅토르 선수가 들어가면서 파우 빅토르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활약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수 교체 타이밍이나 선수 교체하는 내용도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베르날이 나이가 아직 많지 않기 때문에 90분 풀타임을 소화시키는 것보다는 관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르날 대신 에릭 가시아 이해되고, 바이덴은 발렌시아전에서 경미한 부상을 당했는데 이 경기에서 선발 출전했으니 교체시키면서 관리를 해줬던 것이고, 그리고 파우 빅토르는 프리시즌에 너무 좋았잖아요. 프리시즌에만 3골 1개의 도움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우 빅토르에게 출전 기회를 주는 것도 이해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기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맞습니다. 라민 야말입니다. 라민 야말이 MVP로 선정이 됐는데 그 선제골 장면, 그 왼발 슈팅은 기가 막혔습니다. 라민 야말이 이 경기에서 슈팅 2개, 요 슈팅 하나 있는데 한 골을 기록했고요. 패스 성공률은 모험적인 패스가 많다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습니다. 75%고 드리블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니코 윌리엄스하고 대결이다 보니까 라민 야말도 승부욕을 좀 발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리블을 통해서 공격을 전개하는 모습이 많았고요. 그리고 태클은 2차례 시도했는데 모두 성공을 했고 리커버리도 5회나 기록을 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골 장면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수비를 잘 못하는 니코가 붙길래 때려봤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니코하고는 매우 친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워낙에 친하니까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아틀레틱 클루브의 발베르데 감독도 라민 야말은 어떤 플레이를 할지 모르겠다, 메시와 유사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극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라민 야말이 이 경기 MVP 당연히 선정될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경기에서 한지 플릭 감독을 감동시킨 선수는 페드리죠. 건강한 페드리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경기에서 패스 성공률 87에 키패스를 무려 5회나 했습니다. 키패스를 몇 개? 무려 5회! 별이 5개! 아니, 아틀레틱 클루브가 압박이 약한 팀이 아니에요. 아틀레틱 클루브가 수비가 나쁜 팀이 아니에요. 지난 시즌 실점 바르셀로나보다 더 적게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한 패드리는 막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키패스가 몇 개? 5개. 그리고 드리블을 3회 시도해서 2차례나 성공을 했습니다. 공수 연결 기가 막히고요. 하프스페이스 침투, 골을 만들어내는 크로스를 보여줍니다. 이 선수를 누가 비판합니까? 진짜 패드리의 약점은 부상밖에 없어요. 건강한 패드리 계속해서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를 경악시킨 선수가 있어요. 바로 하피냐입니다. 하피냐, 로시엔토,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를 비판하려고 비판한 게 아니야. 너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커서 그랬어. 근데 이렇게 하잖아. 할 수 있잖아. 보여주잖아. 하피냐 이렇게만 하자. 나 큰 거 안 바란다. 바르셀로나 라인 얘기할 때 마지막에 널 넣을게. 이렇게만 하면 호마리우, 호나우두, 히바우두, 호나우지뉴, 네이마르, 하피냐 이렇게 얘기할게 내가. 진짜 잘합니다. 진짜 잘했어요. 나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 뭘 먹고 나온 거지? 어제 무슨 꿈을 꾼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경기에서 슈팅 4회, 요 슈팅 1회, 그리고 키패스 3회입니다. 드리블 3번 성공시켰어요.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투입을 했지만 주로 오른쪽 하프 스페이스 또는 오른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라민 야말과 연동했고요. 그리고 후반전 왼쪽 하프 스페이스 왼쪽 측면으로 빠지면서 바이데하고 연동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경기에서 하피냐의 활약은 정말로 눈부셨습니다. 보고 있으면 보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하피냐가 이렇게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경기 일정 볼게요. 라이오하고 주중,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수요일 새벽에 원정 경기가 있고요. 그리고 주말에 바이아돌리드하고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A매치 휴식기 이후에 지로나 원정, 비아레알 원정으로 이어집니다. 사실은 저는 라이오전이나 바야돌리드전은 그렇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A매치 휴식기 이후 지로나 원정, 비아레알 원정이에요. 왜냐면 바르셀로나는 피파 바이러스에 자주 걸리는 편이라서 A매치 이후가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라이오 바이카노 원정에 좀 어려움을 겪지 않느냐. 그것도 인정은 하지만 지금 흐름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레발 아니에요. 그냥 그렇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바르셀로나가 2연승을 거뒀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이렇게만 해주면 정말 좋겠죠. 여기에 다니 올모 선수 등록되고 나오고, 그리고 왼쪽 윙어가 누가 영입될지 모르겠지만 뭐 키에사 얘기가 요즘에 계속 나오고는 있던데 왼쪽 윙어가 누가 기용될지 모르겠지만 지켜봐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왼쪽 윙어 굳이 필요한가요? 하피냐님이 계신데, 대하피냐님이 계신데 쓸만한 선수 없으면 영입하지 마세요. 피보테나 아니면 측면 수비 보강하세요. 그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피냐가 아틀레틱 클로브전에서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는 전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왼쪽 윙어나 측면 수비수를 영입할지는 모르겠는데 빨리 선수 등록 문제부터 해결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바르셀로나 2연승입니다. 지금 시작입니다. 계속 달려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달려보자고! 렛츠고!